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박민영입니다. 월가워즈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가 어느덧 지나가고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AI, 밸류업, 갖은 수출주들 엄청난 이제 시세 순환이 있었고요. 하반기는 좀 어찌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대표님과 풀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등장했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또 계속 지연되면서 그에 대한 노이즈도 끼고 있어요. AI 주도주 이탈에 대한 혹은 AI가 하반기도 이제 주도주로서 계속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아무래도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 엔비디아에 대해 6월 말경에 조정도 살짝 있었기 때문일 텐데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패러다임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하반기만 보면 저는 엔비디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3조 1천억 달러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원화로 환산을 하면 4,300조예요. 4,300조인데 작년에 엔비디아가 80조 매출에 한 45조 정도 수익 냈거든요. 네. 45조면 삼성전자가 2년 전에도 51조 수익 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500조인데 엔비디아가 4,500조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삼성전자랑 이래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주가의 장기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도 반도체 사이클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2018년도에 엔비디아 주가 50% 이상 하락했고요. 얼마 전에 22년도에도 70% 빠졌어요. 350불이 100불 깠었으니까. 그래서 이 4년마다 도래하는 다운 사이클에서 2026년 되면 엔비디아 주가는 또 지금 고점 대비 저는 반토막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추세 구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 밸류에이션을 빨리 땡겨오면서 그리고 이번에 액면 분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 효과 때문에 4,500조까지 올라오고 한때 세계 1등 됐잖아요. 과연 세계 시가총액 1등이 되는 게 맞는가라고 보면 저는 이거는 약간 오바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기업은 한마디로 고퀄리티 주식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블루칩이라고 했거든요. 네. 경기 사이클을 잘 안 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여전히 사이클 주식이라는 거죠. 그런 시클리컬 주식이 받을 수 있는 멀티플이 지금은 좀 과도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가지고 여기서도 엔비디아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엔비디아는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최근에 뭐 삼성전자 실적이 벌써 2개 분기 연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는데 그 나는 거는 삼성전자도 HBM을 잘해서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는 오히려 HBM을 못해서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 서프라이즈는 어디서 나고 있냐? 레거시 반도체에서 나고 네. 있고요. 레거시가 돌아서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반도체 업사이클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신택이라든지 한솔케미칼 같은 주식이 실적이 많이 나오는 국면이 반도체의 그 상승 사이클의 거의 정점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 실적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AI 반도체 가속기 그런 쪽의 중심에 특화된 스페셜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스페셜티 반도체의 랠리였다면 이제는 범용 반도체인데 이 범용 반도체는 앞단에 어떤 수요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앞단에 어떤 수요가 범용 반도체의 가격을 끌어올릴까에서는 첫 번째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PC 그다음에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그동안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중국이 한때 많이 팔릴 때는 16년도에 한 해에 5억 대 팔렸거든요. 스마트폰이.
근데 작년, 재작년 2억 7천만 대 뭐 이랬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많이 생겼던 건데 그 중국의 핸드폰의 교체 수요가 지금 도래했다고 봐지고요. 그 휴대폰의 교체 수요가 내년까지 가팔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거시 반도체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최근에 전부 다 HBM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낸드 만들려고 했던 공장을 HBM으로 돌리고 그래서 기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매년 했어야 되는 캐펙스 투자가 HBM으로 빠지면서 네. 오히려 수요는 확 늘어나는데 공급이 왜 감산 효과가 일어나면서 생각보다 가격 상승이 가팔라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 실적 모멘텀이 기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AI 가속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래 가치를 이미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 밸류 체인으로 이제 좀 압축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삼성이 살아날 것 같다라고 하면 밑에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그 밸류 체인 종목들이 삼성의 곱하기 3배짜리 레버리지처럼 움직이거든요. 그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번에 9월, 10월 달 되면 대선을 앞두고 또 저는 눌림목을 또 준다고 보거든요. 그 눌림목을 줄 때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찬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6월 말경부터 해서 테슬라가 좀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ESS 영역이 계속 퍼지는데 테슬라와 아이들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이 테슬라가 2020년, 21년도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작년 7월 달까지 불을 뿜을 때 미국 시장에서 2차 전지의 대장주는 뭐지라고 보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배터리를 만드는 CATL은 작년에 주가가 그러면 강하게 올라갔었나?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랠리는 어느 정도 이게 수급에 의한 게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항상 나스닥에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결국에 외국인이 사게 돼 있어요. 그죠? 닷컴 때도 그랬고 닷컴 관련된 주식 한국은 뭐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식을 사서 결국은 누구한테 팔아먹을 건가? 저는 외국인한테 팔아먹는다는 마음으로 늘 전략을 짜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려면 나스닥에서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나스닥에서 반드시 그 대장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21년도에 미국 기업은 테슬라, 한국 기업은 LG화학을 비롯해서 밑에 뭐 대추전자까지 그런 주식을 공략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글로벌하게 2차 전지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매분기 쇼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매분기 쇼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분기 때는 2분기에 돌아설 거다. 2분기 때는 3분기에 돌아설 거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는 조짐 없고 근데 아니 테슬라가 140불 깨졌는데 지금 뭐예요? 260 거의 100% 올랐는데 2차 전지 모멘텀 생긴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달 동안 테슬라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야 테슬라는 무조건 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테슬라의 로봇 그리고 아까 AI의 그 이번에 그 마지막 피날레는 저는 2029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반도체가 나오면서 그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이제는 그 최대의 수혜를 뭐가 볼 거냐 로봇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 28년, 29년이
로봇 테마로 3년 내내 로봇이 완전히 불을 뿜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로봇의 그럼 뭐 대장주는 뭘까? 제가 했을 때 테슬라구나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예,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번에 8월 8일 날 로봇 택시를 출시를 하잖아요.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테슬라를 2019년, 2020년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전기차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금 늘면서 테슬라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4조 달러 이러는데 테슬라의 로봇 가치는 20조 달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로봇의 가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2차전지 셀 메이커들이 같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단지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에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경쟁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산업 내에 경쟁 구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 뭐 중국한테 계속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줬잖아요. 최근에 보면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LFP 안 했어 그렇지. 그럼 우리도 하자 하면서 빠르게 이제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물론 제대로 된 생산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또 그 이후에 차세대 배터리가 전고체잖아요. 이런저런 걸 보면 그 경쟁 구도에서 중국에 밀리는 듯한 그 모습은 이제는 거의 막바지인 것 같고요. 이제 가격만 돌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원재료 가격 때문에 그 배터리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결국은 전기차의 Q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 캐즘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 빠르게 오히려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차 전지를 다시 보는 시점은 올 연말에서 올 연말 한 11월, 12월을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파생되는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에서 로봇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후보군에 있는데요. 저는 26년에는 시장 자체가 한번 확 꺾였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27년부터 로봇 테마가 주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6년을 대비하는 거고 지금 당장 올해 뭐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뭐 반도체가 계속 주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우선 뉴욕으로 가보죠. 네.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등장했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또 계속 지연되면서 그에 대한 노이즈도 끼고 있어요. 뉴욕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의 금리 인하 사례를 보면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기될 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렸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금리 인하가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냐면 환율이죠. 환율이 1380원, 1390원 하니까 우리가 이 IMF도 겪어봤고 2008년 금융위기 때 1560원까지도 올라갔고 위기 때마다 환율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위기 상황 아니야? 환율 1390원인데 지금 주식하는 게 맞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데 항상 좀 불안하셨을 건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4%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정말 주식시장이 붕괴됐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을 했었죠. 코로나 때 짧은 리세션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미국의 실업률은 14%를 넘었었고 그죠?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때도 실업률은 10% 갔었는데 이번에는 실업률이 작년에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3.7 완전 고용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동반되지 않는 그냥 환율만 높은. 근데 환율은 왜 높으냐? 미국의 정책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정책 금리는 왜 높으냐? 물가를 잡으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수출을 잘 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대박이 났던 거죠. 주식시장은 스마트하게도 최근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잘 팔리는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그리고 피부 미용 기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에서 장사를 잘 하는 기업, 전력기계 회사 등등 그런 회사 위주로 주가가 올랐던 네. 거였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은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그렇게 기다렸던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2000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첫 금리 인하할 때가 탈출 신호였었잖아요. 그리고 2007년 말에도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가 탈출 신호였었죠. 그 기억 때문에 야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첫 금리 인하를 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랐었던 경우가 바로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는 2018년 말까지 페드가 9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경기가 2019년도에 슬로우해지면서 그때도 ISM 제조 PMI, 서비스 PMI가 50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0년 물 국채 금리가 먼저 빠지고 나중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처음 2019년도에 첫 금리 인하 때는 야 이거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시장이 오히려 금리 인하와 함께 출렁거려요. 출렁거리는데 뭐야 경제가 괜찮네.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네. 근데 사실 2019년에는요 S&P 500의 EPS 증가율이 1%였어요. 네. 그거 보면 2019년도에 경기가 나쁘지만 않아도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가 나쁘지만 않아도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2019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지금 9월 달부터 금리 인하하면 잘하면 3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19년 하반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격한 실업률이 급등을 하는 그런 하드 랜딩이 없으면 이번에 금리 인하로 이걸 도망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던지는 매물에 시장이 출렁일 때 그때도 바이언 딥스 눌림목에 사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여전히 수출을 잘해서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을 사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기 가장 쉬운 장세는 금융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장세는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돈을 네. 푸는데 왜 금리를 인하고 돈을 푸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쓰잖아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다 싸져 있죠. 주가가 싸져 있는데 돈을 확 풀어주니까 주가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실적에 상관없이 막 올라옵니다. 성장 스토리를 가진 주식들도 막 올라오고요. 그런데 정작 실적 장세가 되잖아요. 실적 장세에서 돈을 잘 버는 투자자의 수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기업 미국 시장 나 한국 시장 안 될 것 같아 미국 시장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이 미국은 주도주가 엔비디아였고 한국은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였는데 한국에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못 샀는데 내가 미국장에 가서 투자를 하면 나는 엔비디아를 샀을 거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서는 철저하게 실적을 체크하면서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 서프라이즈나 날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올라오는 주식 빨리 팔아먹고 실적 안 나와서 계속 빠지는 주식 계속 물타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적 장세에 장은 올라가는데 뭐야 내 계좌 수익률은 안 나는. 그래서 올해 시장이 어렵게 실적 장세인데 느껴지는. 이거는 실력 장세다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죠. 실력자들만이 돈을 버는 장세고 장은 올라가는데 부상자들이 많이 속출하는 장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반적인 한 해 뭐 전망을 이렇게 좀 받아봤는데 저희가 2019년도 때랑 조금 사뭇 다른 하나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 미국 대선 또 네. 트럼프 어 당선 가능성 또 첫 TV 대선 토론 이후 불거지면서 시장에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2차 대선 토론도 9월에 있음에도 음.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마치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얼마든지 변수는 있을 텐데 이 대선 관련한 변수는 저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평생 주식 투자하면서 국내 뭐 총선, 국내 대선, 미국 중간 선거 해가지고 이 선거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아니면 존 템플턴, 미국 대선 구도를 내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네, 없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보면 항상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 건데 그거 믿지 마세요. 음. 네, 믿지 마시고 한 예로 들면 2020년 전에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었잖아요. 네. 2016년에 힐러리랑 붙었을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가 폭락한다. 왜냐하면 보호주의, 네. 보호무역주의랑 뭐 관세 등등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세게 자국 우선주의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석유화학이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아. 2016년, 17년, 18년도에 보면 팡 기업들이 올라갔죠. 팡 기업들이 올라갔었어요. 석유화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면 트럼프가 짜증을 냅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 시절에 40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짜증을 내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섹터 모습, 어떤 종목들이 좋아질 거다. 네, 그거는 그냥 테마 플레이를 잘하시는 분들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전체 주식 시장의 어떤 큰 주도주를 형성할 거다. 네, 그렇게는 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TV 대선 토론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빵 뛰면서 그죠? 네. 왜 ISM 제조 PMI 안 좋게 나왔는데 왜 올라갔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 폭탄을 매길 거고 그러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비싸게 들어오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자국의 개인 소비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억누르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관세를 올려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국내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해서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페드에서 계속 미국 정부가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거다. 요거는 조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거는 굉장히 불확실한 전망이고요. 근데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저는 주가가 폭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 기관 고객들한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인데요. 우리가 우리 시장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주주 가치와 기업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들이 나왔을 때 뒤통수 맞는 듯한 그런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 주주 가치에 있어서 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가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데 그때 트럼프가 2016년도 대선에서 미국의 법인세가 34%인데 이걸 갖다가 18%까지 낮춘다라고 공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기업이 생산을 하고 그걸 판매를 해서 거기서 이윤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이윤을 얻은 게 결국은 주주 몫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윤에서 세금을 100% 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주주한테 남는 몫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은 주주의 몫하고의 제로섬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34%로 18%로 낮춰줘? 야, 그러면 이거는 16%의 순이익의 16%를 주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무조건 주가 폭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이게 시장이 망가지는가 아닌가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그때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주가가 지수가 급락을 했었어요. 급락했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어떤 공약은 주주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은 영향을 주는 거지만 너무 보호무역주의가 시장을 망가뜨릴 거다, 금리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음식료 삼양식품 같은 게 돌았잖아요. 근데 이 B2B 기업하고 B2C 기업하고의 차이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강하게 각인된 소비자의 생활 패턴이나 음식 패턴을 바꾼 거는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가기 때문에 이번에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이 쏘아 올린 이 음식료의 리레이팅, 우리나라 음식료 기업의 리레이팅은 마치 2012년도에서 15년도 그때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먹는데 그 전에 오리온, 롯데제과를 비롯해서 과자는 안 좋은 거야. 웰빙 바람이 부르면서 2011년, 12년도에 음식료 주가 박살났었어요. 박살났는데 뭐야? 중국 관광객들이 막 싸들고 가고 불닭볶음면 요즘 먹방으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음식료 전체 섹터의 멀티플이 PER이 거의 2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삼양식품보다 올라오고 최근에 덥다고 빙그레 올라오고 뭐 대상 올라오고 만두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모멘텀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OEM, ODM 원료 이러다 보니까 약간 B2B 쪽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럼 네. 화장품은 또 수출 대표 섹터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화장품도 우리가 과거 저는 이제 주식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지만 옛날에 주도주가 이번에도 주도주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말씀하셨는데 2012년, 15년도에 음식료의 리레이팅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현상이 화장품이었잖아요. 화장품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그러면서 그때 하유미 씨가 처음에 방송했었던 하유미 팩부터 해서 소라수 그리고 동물 마스크팩 등등 하면서 마스크팩 회사가 1년 반 만에 거의 한 1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고가 화장품에서는 뭔가 봤더니 화장품 그거 써보니까 저는 화장품을 잘 안 쓰지만 피부 레이저 미용 치료하는 게 훨씬 나 하면서 고가 시장이 오히려 피부 미용 치료기 미용 이런 의료기 많잖아요. 쪽으로. 네. 이 고가 시장을 그냥 레이저 치료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하면서 가버렸고 그런데 저가 시장은 고물가 속에 고금리 속에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저가 화장품을 찾는데 한국 화장품이 짱이야. 이러면서 그 보수적인 일본 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을 제끼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1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의 모멘텀도 내년까지는 이어진다. 하지만 주인공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1, 2등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그래도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뭔가 이 분위기 속에서 가성비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그런 제품을 내놓으면서 턴어라운드를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수출하면 상반기의 주인공들이 거의 상승률로 봤을 때 막 실리콘토 500%막 그런 네. 다음에 밑단에 화장품과 함께 제일 많았던 게 전력기기 쪽이었어요. 네. 막 3,400%씩 올라갔는데 이런 변압기와 거기서 확장된 뭐 전선, 기자재 이 전력기기 수출 요건 저희가 또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익 실현을 하자. 음.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선되면 IRA 법안 없애버리겠다. 예, 그러면 잘못하면 예, 그 모멘텀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내든 바이든이 계속 하시든 실제로 미국 국익을 위한 그 정책은 사실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뭐야 트럼프가 돼서 이거 다 없애버린대 하면서 센티가 심리적인 네.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언제든지 고점 대비 음. 30% 이상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9, 10월 달에 도망가 계시다가 11월 초에 대선 결과를 보고 그 전에 저는 이미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 가격 조정이 35에서 한 40%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사자. 음. 네, 깔끔하게 저희가 넘버스 장세라고 해서 상반기에 뜨거웠던 수출 sek터에 대한 전략까지 짚어봤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럼 제가 질문을 안 드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밸류업이 남았어요. 아, 네네. 1분기에 정말 처음 이슈화되고 뜨거웠다가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쉬었단 말이죠. 이제 하반기 시작과 함께 금융주들이 뭐 트럼프 이슈도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는데 이 밸류업 쪽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밸류업의 첫 조치가 나왔을 때는 아주 실망스러웠죠.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잘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죠. 근데 왜 자율적으로 왜 안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은 다 나왔어요. 과도한 상속세부터. 그런데 7월 3일자에 발표된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개 들어갔습니다. 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부분도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에 대한 징벌적인 상속세 할증되는 부분. 지금 상속세가 50%잖아요. 근데 최대 주주가 상속할 때는 거기다가 또 20% 할증이 붙어요. 60%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좀 차려서 일자리 창출해줘 하면서 온갖 세제 혜택 다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들 분들 존경을 합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기업이 커지면 이게 대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체제주주가 그걸 상속을 하는데 우리나라 상속세 되게 높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내는데 거기다가 또 20%를 더 아니 무슨 징벌적인 그런 세금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20%도 지금 없애겠다 나오고 7월 말자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잔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상법 제 382조 3항에 있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잖아요. 근데 그 이사의 충실 의무가 선진국은 다 주주가치 극대화예요. 그거는 교과서에 적혀 있는 아주 정말 스탠다드가 주주가치 극대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사는 기업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밸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주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올리겠다는 건데 이걸 올리려면 무조건 이 징벌적인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겠다 그러고 또 두 번째 주주 가치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금 382조에 넣자라고 금감원장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야 이번에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382조가 개정이 돼서 주주 가치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PER이 중국하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10배예요. 예. 일본 15배. 글로벌 평균이 17.7배인데 이게 15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3,000에다가 1,500 더하시면 돼요. 예, 꿈의 숫자 4,400, 4,300 바로 갑니다. 예,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런 걸 반대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분리과세, 만약에 상법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대주주가 없는 기업 중에 그러면 분리과세에 대한 수혜를 볼 기업은 뭔가 보면 주인이 없는 회사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은행주잖아요. 근데 은행에는 엄청난 배당 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들이 강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밸류압이 서서히 조금씩 작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단계가 높아지면서 밸류압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뭐 100%다 믿지는 않지만 그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 건 아니거든요. 네. 밸류업 관련해서 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왜 샀을까? 이 밸류업이 되면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알박기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서 알박기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알았으면 미래에서 와서 알았으면 다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1992년도에 자본시장 개방했을 때 그때 PER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저포 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막 사가지고 떼돈을 벌었었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걔네들이 분석한 리포트도 다 읽어봤었는데 밸류업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한마디로 강남이 개발되고 잠실이 개발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발 스토리를 보고 야 알박기 해야 되겠네 하면서 지금 외국인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밸류업을 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의 밸류업이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애석하네요. 예, 네. 애석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질 국민연금이 알박기를 하셔야죠, 미리. 근데 국민연금이 정부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 속에서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밸류업은 분명히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는 조치이고 그게 제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한 그런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3년 전에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졌을 때 네. 우리나라 주식 너무 쌉니다. 한 10년 투자를 할 생각으로 주식 사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보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싼 이유가 주주 가치를 생각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근데 미국 주식하고 비교해서 계속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같은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미국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냐고요. 그런데 그걸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PBR 딱 1배잖아요. 2,800이면 딱 1배예요. 야,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제가 PBR 0.9배 밑에서는 뭐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아직까지 위로 포텐셜이 많이 남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상반기도 그랬고 어찌 보면 빠른 이 극강의 순환매 속에서 하루하루 좀 멘탈도 털리시고 속된 말로 힘드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긴 호흡으로 각 섹터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좀 전달받은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저도 열심히 청취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움 크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귀한 얘기 전달받았습니다.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